치유와 정화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른데, 치유는 말 그대로 아픈 마음, 우리 마음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마음 상담 받는다고 하고, 그럴 때 쓰는 내 감정을, 아픈 마음을 없애는 것, 그런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마음 치유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는 치유도 하지만 별도로 아픈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도 또는 생각들도 없애는 것을 정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치유하고 비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힐러가 되기 위한 당연한 이론이기도 하지만, 배워야 될 이론이기도 하지만, 꼭 힐러를 안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거울 명상이라던가 뭐 호호포노포노라던가 내면의 치유라던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정화 중에서 마음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치유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가 내면아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를 아는 분들은 상처받은 내면아이라고 해서 성인이 됐을 때 과거에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나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에서 뭐 아빠한테 맞았다거나, 또는 뭐 친구하고 싸우다가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왕따를 받았거나, 그러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과거의 나를 얘기를 하거든요. 내면아이라는 뜻이. 근데 제가 말하는 내면아이는 꼭 어린 시절 말고도 살아오면서 현재 지금의 과거의 이전은 모두 다 내면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의 나라는 것은 과거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이런 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억을 갖고 있고, 그렇게 성격이 형성된 그것이 지금의 나라는 것이죠. 그죠? 그 중에서 내면아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과거의 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시절도 있을 수 있지만 20대 시절도 있을 수 있고 뭐 30대 시절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면아이라고 칭하면 되고, 그런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기억들을, 감정들을 없애는 것, 이거를 내면아이를 치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태아 내면아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아 내면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 그 상황이, 주위 상황이 많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의 마음을 느끼면서 똑같이 불안함을 느껴요. 그 중에 사례가 그 시댁에서, 모든 시댁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례가 그 아들을 너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시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시댁에서 크게 이렇게 뭐 압박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몇 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안 그래도 원래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어쩌지? 아들이 아니었을 때 그 이후에 나는 과연 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들이 아니고 딸이 태어났을 때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엄청 불안해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뱃속에 가져있는 10개월 동안 계속 불안해하니까 그 아이도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들은 보통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사라질까봐 두렵다,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무섭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봐, 함부로 대할까봐 무섭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존재하는 게 무섭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의 불안함 그 자체가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그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한 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태어난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내성적이거나 또는 겁이 너무 많이 많거나 말수 주변이 너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아예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 생성된 그 아이를 태아 내면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면서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내면아이도 형성이 되지만 엄마 뱃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많이 커요. 왜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태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아 내면아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어요. 태아 내면아이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나의 가족 카르마, 가족에 대한 업자, 또는 카르마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가 몸도 유전받아서 엄마 아빠의 유전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병을 갖고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듯이 마음의 유전자라는 것도 있어요. 마음의 유전자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빠 쪽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엄마 쪽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 보면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닮기 양쪽 다 닮긴 했지만 특정한 성격이 더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마음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결국에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 두 분의 엄마 아빠에서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는 또 어디서 받았겠어요? 그 부모님한테 받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조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개체적인 나도 있지만 내 무의식에는, 내 성격에는 부모, 할아버지, 그런 조상의 그런 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조상의 카르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인연이 있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의 카르마도 우리의 무의식에 갖고 태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살면서 만들어진, 이 생에서 살면서 만들어진 것은 내면 아이.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태아 내면 아이.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조상한테 갖고 태어나는 부모 조상, 카르마, 개인 카르마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냐? 부모 조상한테 갖고 태어난 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살면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왜냐면 간단해요. 왜 부모 조상이 제일 크냐면 이것이 5년, 10년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생에서 살아봤자 50년, 60년, 70년, 많이 살면 80년,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의 뿌리는 어때요? 엄청나게 크죠? 많잖아요. 이게 정말 1000년, 10,000년, 사실 그 뿌리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만들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크고 쌓인 감정의 에너지가 크고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걸 영안으로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단단해요. 감정들도 이러한 에너지들도 보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물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제일 심한 거는 굳어 있는 것도 있어요. 굳어 있는 것도 나무처럼 굳어 있는 게 있고 쇠처럼 굳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쇠처럼 굳어 있는 게 보통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우리 가족 카르마, 가문의 카르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한 카르마를 바탕으로 해서 살면서 더 이렇게 쌓이기도 하고 덜어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갖고 태어난 그것이 자체가 내 성격이기 때문에 이 성격 자체가 카르마라고, 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상 중에서 마음을 좀 닫고 비구하시는 분이 계셨었다. 그러면 그걸 덜어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 후손들은 더 편하게 비워진 상태에서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치유는 이렇게 세 단계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보통 그런 카르마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읽어보고 하지만 정화들 해보고 했지만 그거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내가 평생 살아왔던 성격이 바뀌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진짜 내 순수한 나 외에도 무의식에는 내 거와 내가 쌓아온 그런 전생과 그 가족 그 부모한테 조상한테 받은 그런 것들도 같이 무의식에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성격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뭔가 두렵고 무서워.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냥 혼자서 아무거나 그렇게 뭐 집중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 이런 것도 하나의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혼자 있는 게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사람과 만나는 게 뭔가 불편하고 두렵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정화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대상이. 그 외에도 갖고 태어나는 카르마가 나는 잘났어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냥 이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잘난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는 그 친구들과 지내면서 자기도 그 아이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말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또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또 기가 좀 세요. 왜냐면 거기에는 그 자신감이라고 하지만 그 자신감 속에는 화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싫어하거나 뭐 또는 멀리할 수도 기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그러면서 뭐 잘났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막 그 잘난 마음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정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보다 뛰어나고 잘났다. 그게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의 나라는 성격을 잘 보면 진짜 내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비움이에요. 내 상처나 아픔을 치유를 해서 이제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처받지 않은 생각이나 마음을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 그게 비움인데 보통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선입견,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고정관념, 그리고 세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못하면 바보야. 이런 것들도 나만의 생각이거든요. 또 내가 성적이 더 높기 때문에 나는 친구들보다 잘났어. 그리고 뭐 책을 읽지 않는 것은 바보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고 나만의 생각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고착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착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에너지로 내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 딱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밖에 생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자유롭지가 않겠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고 너희들은 나보다 못났어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친구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안 하겠다고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세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세뇌도 있지만 집단적인 세뇌도 있어요. 뭐 가장 흔한 게 그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뭐 바위로 계란치기 이런 것들도 집단 세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세뇌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종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종교적인 세대를 벗어나야 더 내가 종교를 더 순수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통 저는 이제는 나 종교라고 해요. 나 종교. 이런 고정관념 세뇌, 나만의 믿음, 나 종교라고 해서 나만의 가지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사회적으로도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 세대 갈등, 그 다음에 남녀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시켜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남존여비 사상 그런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여성들은 예뻐야 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비워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화에 치유음과 비음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남는 거는 어떤 거냐. 그냥 순수한 내 의식과 순수한 내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나 세상을 볼 때 어떠한 편협적이고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보려고 하질 않고 있는 그대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어떤 편견이나 그런 걸 갖지 않고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생각, 의식, 순수한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바라봐야 또 바르게 해석이 돼요. 그게 바르게 해석이 돼야 어떻게 내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어떻게 배워야 될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생각으로 일단 마음으로 만약에 힘들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일단은 뭔가를 시도하기조차도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힘든 마음을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적으로도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맞아 저건 틀렸어 이런 생각을 비워내야 생각이 폭이 좁았던 것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폭넓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모르는 건 배우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와 비움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에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에고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게 다 우리의 이렇게 생각과 마음으로 무의식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틀어서 에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에고를 비우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물론 많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해봤지만 물론 힘든 사람들이 뭐 저한테 상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끔은 다른 데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무의식의 우리 정신과 이 몸 마음의 이게 무의식인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정말로 이 수행은 이 자가정화는 이 제가 말하는 이 자가정화는 나를 다 걷어내서 순수한 나를 드러내는 순수한 내 영혼이 드러나는 또는 뭐 나의 신성 그런 것을 이렇게 본성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정화라는 거죠. 드러내면 정화하면 정화할수록 편안해지고 옛날의 나와 달라지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우울증도 겪었고 뭐 불안증도 있었고 뭐 옛날에는 뭐 학생 고등학교 때는 그 시내버스 배를 눌러야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이거를 누르기 힘들어서 엄청 사람들이 나를 다 보는 것 같고 뭔가 나는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고 이런 엄청 심했어요. 그 심한 그런 것들을 정화를 하고 비워내면서 그리고 또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든 그 마음도 공감을 하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 거쳐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 비워냈고 깨끗했다는 말은 아니고 저도 계속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하는 것을 자가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 나를 정화를 하니까 스스로 정화를 못 하시는 분들을 대신 치유를 해주고 정화를 해주는 게 힐러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할 수가 있어도 양이 너무 많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또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힐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힐러들이 해주긴 해주지만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도 제가 정화를 해주는 정화가 있긴 하지만 힐러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가 정화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게 힐러의 역할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이론 일을 이해를 잘 하시고 자가 정화도 계속 하시면서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